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저의 베른슈타인에 대한 비판은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른슈타인이 그 수정주의 이론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또 더 드릴게요. 베른슈타인은 오늘 저 수업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일단 수정주의 논쟁하고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막스의 아주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폐기 또는 변형을 시켜요. 하나는 폐기시키는 건 뭐냐면 잉여가치론을 폐기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잉여가치론이 왜 중요한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잉여가치론이 없으면 착취가 필연적인 게 아니게 된다고 했어요. 착취는 우연적인,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나쁜 자본가가 있어서 우연히 분배를 잘 안 해줘서 불공평하게 해줘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자본주의 보수는. 그게 아니라 막스가 스스로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렀고 자본주의에서 착취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발견해낸 게 잉여가치설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잉여가치설을 거부하게 되면 자본주의에서 착취가 필연적이 아니게 되겠죠? 우연적이게 돼요. 그리고 잉여가치설의 또 다른 의미는 그 착취가 분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밝힌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그걸 잉여가치설을 폐기하게 되면은 생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된 재화를 분배하는 과정만 공평하게 만들어 나가면 되게 되겠죠.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야. 그래서 베른슈타인은 결국은 생산 과정의 문제를 자기의 그 연구나 비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분배의 문제만을 다루게 돼요. 분배의 형평성을 확보하기만 하면 자본주의 모순이 해소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개인들이나 사회 세력들한테 맡겨놔서는 잘 안 이루어지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이때 다시 등장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의회주의 전술과 함께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행정부도 우리가 지배할 수 있게 되니까 결국은 국가가 사회주의자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하면 이 재화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해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등장하는 거야. 자, 그러면 생산이 아니라 분배, 그다음 분배에 있어서의 공평성, 그리고 분배에 있어서의 공평성을 보장해주는 장치로서의 국가. 여기다가 베른슈타인이 또 대안을 해서 아주 유력한 게 뭐냐면 협동조합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리바이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이 얘기 했어요? 라살레가 한 얘기잖아요, 이거. 라살레 했던 얘기 그대로 아니에요? 라살레가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베른슈타인이 얘기했던 거는 특별하게 독창적인 어떤 이론을 또 새롭게 제시한 게 아니라 라살레에서 이어지는 이 전통을 다시 한번 복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게 라살레 전집을 최초로 독일에서 출판할 때 편집자가 베른슈타인이에요. 베른슈타인이 라살레 주의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즘 말로 조합주의적 전통 또는 코퍼라티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코퍼라티즘 전통이 라살레로부터 유래되어서 베른슈타인을 거쳐서 오늘날의 3인주의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의 3인주의는 막스주의로부터도 영향을 받았고 실제로 막스주의 한 분파 안에 결합되었다가 다시 분리되어 나온 세력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막스주의와의 별개의 사회주의 전통에 입각해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3인주의는 그래서 오늘날은 3인주의가 막스주의를 이미 폐기를 했지만 그 현대에 와서 새로 생겨난 거라기보다 근대 초기에부터 쭉 존재했던 조합주의적 전통이 다시 한번 세력을 얻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잉여가치설을 폐기하고 생산에 있어서의 착취의 필연성을 없애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거 필연적으로 또 다른 변화가 하나가 오는데 계급 개념의 변화가 생기게 돼요. 막스한테서 계급 개념은 뭐였죠? 생산 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가 계급이잖아요. 그래서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계급이 부르주아가 되는 거고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계급이 프롤레타리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부르주아, 가난한 사람이 프롤레타리아. 이거는 막스주의로 아무 의미 없는 구분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우연히 나타난 결과일 뿐이에요. 생산 과정에서 생산 수단을 소수가 독점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 결과가
경제적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경제적 불평등이 원인이거나 본질인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급이라는 거는 생산 수단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분류한 개념이에요. 이게 막스주의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렇죠? 계급 투쟁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 부자가 대립한다 이런 나이브한 얘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런데 계급 개념을 다시 공상적 사회주의 시대를 다시 되돌려 봅니다. 그래서 베른슈타인이 사회주의 전제와 3대의 과제에서 계속해서 계급이란 말을 쓰는데 이 사람이 사용하는 계급이란 말은 철저하게 소득 분배를 가지고 나눈 거야. 그래서 아까 베른슈타인이 막스의 원칙 주장들이 틀렸다고 입증하면서 실증적 통계 자료를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중간 계급이 늘어나고 있고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라고 말할 때 이건 전부 다 무슨 통계냐면 소득 통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 분석을 할 때도 생산 수단의 소유를 가지고 계급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소득 통계를 가지고 소득 수준을 가지고 상층, 중층, 하층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막스주의적인 접근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가 썼던 방법론이 아니라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막스주의를 극복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베른슈타인의 주장이나 입장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옳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베른슈타인이 썼던 방법론 자체가 막스주의에 대한 유용한 비판이 될 수가 없다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베른슈타인이 다 알고 있었어요. 베른슈타인이 공부를 못해서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막스 경제학회 때 상당히 잘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막스 사상의 내용들을 막 왜곡시킨 거야.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거야. 지금도 이런 영향이 상당히 많죠. 그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왜 막스주의 강의, 막스주의 역사 이런 게 중요하냐. 그런 거 얘기하면서. 사회를 좀 더 평등한 사회, 좀 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자. 여기에서 막스주의자든 사회적 자유주의자든 어떤 진보도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단순하게 자유가 증대되는 거, 평등이 확대되는 거, 또는 분배가 공평해지는 거,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 본 거야. 이게 나쁘다라고 본 게 아니라, 이게 나쁘기 때문에 반대한 게 아니라, 이거 좋은데, 니네들 말 좋은데,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비판한 거야. 이거를 잘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스주의 자꾸 폐기하려는 사람들이 이상이 마치 이상이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상도 다른 점도 있는데 그거보다 공유하고 있는 이상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회적 배경 속에서 등장한 사상들이기 때문에 거의 상당히 많이 겹쳐 있어요. 겹쳐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차이점이 뭐냐? 막스가 생각했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전의 사회주의자들이나 좌파 자유주의자들과 자기들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게 실현 가능하냐 실현 불가능하냐 이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가 결정적으로 다르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폭력에 대한 왜곡이라든지 혁명 개념의 협소화라든지 이런 이데올로기적 선전이 한 100년 이상 지속되면서 오늘 우리가 막스주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통념은 마치 꿈꾸고 있는 게 삼인주의나 자유주의하고 상당히 다른 어떤 세상을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스탈린주의 뭐 이런 걸 자꾸 사례로 내세우죠. 아주 억압적인 체계, 관료화되고 숨도 쉴 수 없고 비밀 경찰이 모든 걸 감시하고 이런 사회, 이런 걸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좀 잘못된 접근법인데 이런 식의 오해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막스주의 역사 초기부터 있었던 거고 막스주의 분파 안에서도 이미 이런 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반공 논리를 오늘날 그 냉전시대 이대로 일반화된 반공 논리를 처음 만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반공주의자들이나 자본가들이 아니고 막스주의 시장 자체 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대부분 수정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자본가들이 채택해서 아주 유용하게 써먹었던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정주의와 그 혁명주의자들이 갈등인데, 여기서 개념 정리를, 용어 정리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좀 아마 정리하기 힘든 게 정통파가 있었고 수정주의자들이 있었고, 근데 제가 아까 또 로자 룩셈부르크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네하고 얘네도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떤 점에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냐면은 붕괴의 필연성을 받아들이면 한 팀이 되는 거고, 붕괴의 필연성을 부정하면 이쪽 팀이 되는 거고,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이렇게 한번 딱 갈라주고, 그 다음에 뭐가 갈라지냐, 얘네들은 붕괴론에 대해서 아주 나이반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 붕괴라는 신념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붕괴를 좀 더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고, 룩셈부르크 같은 게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주체적 실천, 주체의 혁명적 실천이라는 거를 덧붙임으로써 이 사람들이 객관주의에 빠져 있었다면, 그러니까 붕괴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객관적 토대만 변하면 사회가 저절로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회주의를 이행해서 객관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객관주의에 빠져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이쪽 입장은 객관주의보다 훨씬 변증법적 통일, 객관과 주관의 변증법적 통일을 강조했다. 그래서 혁명적 실천을 더 강조했다. 이런 게 입장의 차이예요. 근데 이런 입장의 차이보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얘네들은 얘네들하고 한편이 돼요, 나중에. 결국은 정통파의 대부분은 수정주의와 정치적으로 통합되고, 전선이 처음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가 우리가 한 20년, 30년 정도 처음엔 이렇게 전선이 나 있었다가 20, 30년 지나면 이렇게 나눠져서 얘네들이 한편이 되고 얘네들이 다른 한편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혁명을 반대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혁명을 찬성하게 돼요. 그래서 나눠지게 되는 용어가 있는데, 이 당시에 우리 첫 시간에도 용어 했잖아요. 또 하나 헷갈리는 용어가 있는 게 사회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3인당 막 그랬잖아요. 유럽의 3인주의 있잖아요. 사회민주주의 줄임말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막스주의자들이 스스로를 부르던 명칭이 사회민주주의자예요. 막스주의자들은 수정주의자들이든 정통파들이든 이 사람 로자 룩셈부르크든 레닌이든 다 사회민주주의라고 스스로를 불렀어요. 근데 요런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게 되면서, 혁명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게 되면서 얘네들하고 한 통속으로 모이기 싫잖아. 구별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사회민주주의자는 사회민주주의자인데 이 앞에 뭐를 붙이냐면 혁명적 사회민주주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로자 룩셈부르크하고 레닌이에요. 요 세력들이 스스로를 혁명적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을 계속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러시아 혁명이 터질 무렵에 레닌이 주장해서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름을 바꿔요. 그게 공산주의. 공산주의라는 명칭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공산주의라는 명칭을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는 얘네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스스로를 부르자, 이렇게 돼서 공산주의자가 된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은 그대로 요거 빼고 사회민주주의자로 불렸는데, 20세기 초반 2차 대전 거치면서 막스주의를 폐기하면서 그대로 이게 계승이 돼요. 막스주의를 폐기했지만 인적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는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3인당으로 계승된 선조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사회민주주의라는 명칭을 쓴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 사람들을 3인주의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인주의 대 공산주의가 대립되게 된 거예요. 이러면 용어 해설이 조금만 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텍스트를 보시면 처음에 되게 헷갈려요.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니까 오늘날 사회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렇거든요. 용어가 이렇게 따라한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총파업 논쟁 하겠습니다.